안녕하세요. 단란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부부가 노력해야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 있죠. 남편과 저는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였는데 정말 사는 게 지옥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너무 끔찍한 결혼 생활을 했었답니다. 단란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평범한 주부라고 절 소개하기까지 참 먼 길을 돌아왔어요. 둘이 아무리 좋아 죽어도 대문으로 가난이 찾아오면 사랑은 창문으로 도망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대문으로 가난이 찾아온 게 아니라 며느리 때려잡는 시모가 찾아온 거죠.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만 해도 시모가 저런 사람이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시모도 있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렇게 털어놓기까지 저도 많은 시간이 흐르고 이제는 많이 극복해서 한번 편하게 써 내려가 볼게요.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된 건 직장인 모임에 나갔다가 만나게 된 사이였죠. 그러다 따로 만나게 되면서 자연스레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만난 사이라 그런지 시모가 저를 무척 궁금해 하셨어요. 그때가 남편과 연애 기간이 1년째 되던 해라 슬슬 양가 어른들을 뵙고 인사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도 아니고 결혼 정년기에 만난 사이라서 어른들도 궁금하시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모를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모는 서울에서 부동산 투자로 많은 재산을 모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 시모를 만났을 때 인상만 보고 잔뜩 긴장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인상과 달리 시모는 활짝 웃으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죠. 내가 궁금해한다고 해서 놀란 건 아니죠? 네? 아니에요. 저도 어머님 뵙고 싶었어요. 그렇게 생각했다니 다행이네요. 우리 아들이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길래 누군가 궁금했거든요. 외동 아들이라 그런가 궁금한 게 많아요. 시모는 강해 보이는 첫인상과 달리 친근하게 말을 이어나가셨어요. 그렇게 식사하면서 대화하다 보니 점점 분위기도 편해졌죠. 긴장했던 것과 달리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서 다행이라고 안심하려는데 시모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 번호 알려줄 테니까 나한테 생년월일이랑 태어난 시간 좀 보내줘. 태어난 시간은 꼭 부모님께 물어봐서 정확하게 알아와.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궁합이라도 보러 가시게요? 음, 다 미신이라고 하는데 봐서 나쁠 건 없잖아. 그리고 그냥 장난으로 보는 거야. 아는 사람이 간다길래 그냥 거기 껴서 다녀오려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잘 끝났다 싶은 순간에 시모가 저한테 미션을 주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궁합을 보러 간다는데 신경 쓰지 말란다고 신경이 안 쓰이겠습니까? 그래도 우선 알겠다고 하니까 시모가 저한테 본인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결국 저는 집으로 돌아가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을 보내드렸죠. 그 후 시모는 저와 남편이 천생연분이라면서 기뻐하셨어요. 그러더니 시모는 서울의 아파트까지 마련해주면서 남편과 저한테 이런 말을 하셨답니다. 이 아파트는 너희들 잘 살라고 주는 아파트야. 내가 남편 잃고 제일 서러웠던 게 내 집 없다는 게 제일 무섭고 서러웠어. 여기서 건강하게 오래 잘 살기나 해. 어머니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돌려주셨고 골치 아프게 하던 신혼집 문제가 단번에 해결됐죠. 하지만 이 집이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쥐덫이라는 걸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곳에서 시작한 신혼생활은 저를 도간에 든 쥐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양가 어른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에 꼴이 난 저와 남편은 깨소금 냄새 풀풀 나는 신혼 생활을 시작했죠. 결혼하고 초반에는 문제없이 아주 잘 지내고 있었어요. 남편과 서로 생활 습관도 잘 맞고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부담스러운 게 있다면 바로 시모가 반찬을 너무 많이 보낸다는 거였죠. 저랑 남편 둘이 살고 있고 직장인이라 밖에서 밥을 더 자주 먹으니까 늘 남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양손 가득 반찬을 가져와 남편과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우야, 너 같은 반찬만 먹으면 질려하잖아. 그래서 엄마가 반찬 해왔어. 시모가 반찬통을 자랑스럽게 열면서 말하자 남편은 기겁했어요. 손이 얼마나 큰지 거의 대가족이 먹을 양 같았죠. 남편은 그런 시모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걸 다 어떻게 먹어요? 회사 가면 나가서 밥 먹는데 집에서 삼시세끼 먹을 것도 아니고 이건 너무 많아요. 남편이 먼저 운을 띄우길래 저도 이때다 싶어 시모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반찬 해주시는 거 정말 감사한데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머님도 매번 이렇게 저희 몫까지 반찬하시려면 힘드실 텐데 이렇게 안 챙겨주셔도 괜찮아요. 내가 내 아들 먹으라고 반찬 해오는 게 넌 불만이냐? 저는 시모가 그 많은 반찬을 만드는 것도 일인데 직접 가져오기까지 하시니까 걱정돼서 했던 말이었죠. 그때 남편은 시모를 말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까 쉬라고 하는 말이죠. 평소에 엄마 힘드실 것 같다고 며느리가 얼마나 걱정하는데요. 내가 다 니들 생각해서 하는 거잖아. 근데 왜 이런 것도 못하게 해? 우리도 엄마 생각해서 그만줘도 된다고 하는 거니까 그만하세요. 나도 엄마가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오는 거 보면 마음이 영 불편하지. 우리 아들 엄마 걱정했어? 미리 말하지. 괜히 엄마 때문에 마음 쓰지 마. 이제 이런 거 안 가져올게. 분명 저랑 남편이 비슷한 말을 했는데 저한테는 정색하더니 남편한테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하시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는데 그래도 이제 반찬을 그만 가져오겠다고 하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한동안은 또 시모가 잠잠했습니다. 남편이 한마디만 하면 시모는 아들 말이 법인 것처럼 따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엄청 이상하고 특이하다 싶었죠. 그리고 시모가 아들 사랑이 좀 유별나다 싶었습니다.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아끼는 아들 장가는 어떻게 보냈나 싶기도 했죠. 그때는 둘 다 직장이다 보니까 결국 아침은 그냥 간단하게 먹게 됐어요. 남편도 아침에 밥을 먹고 가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간단하게 토스트나 시리얼 같은 걸 먹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에 뜬금없이 시모가 찾아온 적이 있었죠. 저는 너무 놀라서 시모를 보면서 당황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어머님, 주말에 갑자기 웬일이세요? 이 근처 왔다가 잠깐 들렸어. 왜? 내가 못 올 곳이라도 왔어?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미리 전화라도 주셨으면 준비라도 해뒀을 텐데 갑자기 오셔서 대접해 드릴 게 마땅치가 않네요. 내가 뭐 밥 먹으러 왔니? 그냥 어떻게 사나 싶어서 온 거야. 부담 갖지 마. 시모는 부담 갖지 말라면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말과 달리 시모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매의 눈으로 구석구석 살피고 있었죠. 남편은 화장실에서 나오다 거실에 서 있는 시모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마침 점심 먹을 때여서 남편은 시모한테 넌지시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로 오셨어요?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같이 외식이라도 해요. 외식이라니?
그냥 늘 먹던 거 같이 먹으면 되지. 바깥 음식 몸에 안 좋아. 자주 사 먹지 마. 그때 시모의 말을 듣자마자 저는 숙제 검사 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그 와중에 다행인 건 미리 사온 반찬이 있어서 다행이었죠. 저희는 반찬은 반찬 가게에서 사다 먹고 집에서는 밥만 만들어 먹었습니다. 둘 다 밖에 있는 시간이 길어서 직접 반찬을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반찬만 사오는 게 더 저렴했어요. 그래서 시모가 늘 먹던 걸로 그냥 집에서 해 먹자고 했을 때 저는 미리 사온 반찬을 접시에 조금씩 덜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언제 주방까지 왔는지 시모가 저를 보고 놀란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거 반찬통 좀 이리 줘봐. 이거 플라스틱이네. 지금 반찬을 반찬 가게에서 사온 거야? 늘 먹는 게 이런 거야? 둘 다 회사 다녀서 바쁘니까 이렇게 먹고 있어요. 이것도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직접 만드시는 반찬이에요. 뭐야? 난 우리 아들 키우면서 절대 이런 거 사온 적이 없었어. 맨날 내가 직접 다 만들어서 해 먹였다고. 괜히 우리 아들이 명문대 나온 줄 알아? 나는 혼자서 돈 벌면서 집안일에 아들까지 다 혼자 했어. 남편 없이 산 나도 했는데 넌 왜 벌써부터 이 모양이야? 저는 시모의 호통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유통기한 지난 반찬을 사온 것도 아니고 대체 뭐가 문제인가 싶었죠. 그리고 남편이 명문대를 졸업했던 건 공부를 잘했으니까 갔던 거 아닙니까? 이게 대체 반찬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반찬 직접 만들어 먹인 걸로 명문대 갔으면 대한민국 엄마들 다 장금이 됐을 거예요. 그때 시모의 호통에 남편이 또 주방으로 달려와 시모를 말리면서 말했죠. 엄마, 또 여기서 왜 이러세요? 우리 살림이니까 그만하세요. 우리? 넌 이제 엄만 안중에도 없는 거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고 살아. 너랑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갑자기 시모는 서럽다는 듯이 말하더니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면 제가 남편한테 못 먹을 음식이라도 줬다고 생각했겠죠. 이 상황에 가장 서럽고 억울할 사람은 저 아닌가요? 저도 친정에서 귀하게 자랐는데 남편 밥상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듣나 답답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서럽다고 말하면서 우는 시모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좀 부족해 보일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할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방식은 남편을 키울 때 하던 방식인데 저는 남편을 키우는 게 아니라 같이 가정을 꾸려가는 부부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처럼 남편을 살뜰히 챙길 수는 없죠. 저는 제 생각을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시모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말했죠. 뭐야? 내가 하나부터 다 따져볼까? 네가 할 일을 다 했다고? 내가 반찬 많이 보냈으면 하나라도 더 남편 먹일 생각 해봤어? 반찬이 많으니까 점심 도시락이라도 싸서 보낼 생각은 해봤냐고. 남편 회사에 멀쩡하게 구내식당이 있는데 왜 굳이 제가 도시락을 만들어줘요? 아침에 저도 출근해요. 여자가 나가서 일해봐야 커피 타는 일밖에 더 해? 회사 가봐야 커피 타고 청소나 하겠지. 돈 몇 푼이나 번다고 남편 밥을 그런 식으로 대접하는 아내가 어딨어? 여자면 내조를 잘해야지. 남편 임원까지 치고 올라가게 하려면 네가 잘해야 된다는 거야. 태어나서 제가 들은 말 중에 가장 어이없던 말이었어요. 저도 멀쩡한 대학교 나와 번듯한 직장 잘만 다니고 있었어요. 물론 남편이 명문대 졸업하고 유명한 중견기업에 다니긴 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별 볼 일 없는 일을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시모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그러자 그때 남편은
이러다 더 큰 싸움 나겠다 싶었는지 시모를 말리며 말하더군요. 엄마, 요즘 회사에서 커피 타오라고 시키는 일 없어요. 며느리도 직장인이니까 엄마가 제발 이해 좀 해줘요. 난 네가 피죽도 못 얻어먹고 다닐까 봐 걱정되니까 그렇잖아. 밖에 나가면 먹을 게 널리고 널렸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꼭 집밥이 최고라는 강박 좀 버려요. 나는 도시락 같은 거 들고 다니는 게 더 싫어요. 그렇지. 그거 번거롭지? 이 엄마가 생각이 짧았다. 그래, 너 편한 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다녀. 순간 시모의 대답에 기가 막혔어요. 똑같은 말을 해도 왜 남편이 하면 괜찮고 제가 하면 저는 대역 죄인이 되는 거죠?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진짜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정말 시모만 아니면 남편과 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았죠. 그래도 시모가 아들 말이라도 잘 들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모가 신혼집을 밥 먹듯이 온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지나가다 들렸다고 하더니 시간이 갈수록 시모는 아예 이렇게 말했죠. 이 집 내가 사줬는데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오는 게 싫으면 서울 바닥에서 내 집 마련해봐. 제가 왜 도간에 든 쥐였다고 했는지 아시겠죠? 시모가 해준 집은 그야말로 쥐덫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집안 곳곳을 둘러보고는 청소가 이게 뭐냐면서 직접 청소까지 하셨습니다. 대신 청소해주면 좋은 거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시모가 손보다 입이 더 바빴다는 거죠. 무슨 청소를 입으로 하는지 입이 쉴 틈이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저 들으라는 식으로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세상에 걸레질은 하고 사는 건지 모르겠네. 양말 바닥에 먼지 붙는 것 좀 봐. 창틀은 또 이게 뭐야? 이런 집에서 잠이 오긴 하냐? 귀신 나오겠다. 시모가 청소하는데 저라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저도 청소기를 돌리고 주변 정리를 했죠. 그런데 저희 부부가 집을 돼지우리처럼 사는 것도 아니었어요. 솔직히 집안 먼지는 찾으려고 눈 크게 뜨면 당연히 보이는 건데 시모는 집이 더럽다는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보고 혀를 차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러니까 애가 안 생기지. 집안이 깨끗해야 복덩이 같은 애가 생기지. 결혼 1년 차쯤 되니까 시모는 아이를 언제 낳을 거냐고 재촉까지 했어요. 하필 그날은 남편이 모임이 있어서 집을 비운 때라 시모를 저 혼자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그날은 저도 그동안 스트레스가 쌓였던 건지 시모한테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 솔직히 지금 매주 오셔서 이러시는 거 너무 힘들어요. 뭐야?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모가 와서 집안 청소해준다고 하면 아주 고맙다고 절이라도 할 텐데 넌 뭐가 어쩌고 저째? 힘들어? 힘들면 내가 힘들어야지 왜 네가 힘들어? 어머님 힘드시면 제발 그만 오세요. 아무도 어머님한테 청소해달라고 부탁한 적 없어요. 내가 너 생각해서 오는 줄 알아? 나는 내 아들 생각해서 오는 거야. 그러면 어머님 아들 다시 데려가서 먹이고 입히고 평생 하세요. 저도 모르게 시모한테 아들을 다시 데려가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결혼 전에는 저도 어른한테 아무리 화나도 이렇게 대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아무 말도 안 하면 이거보다 더할 사람이었죠. 정말 오죽하면 다시 데려가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게다가 시모는 제가 문을 안 열면 열어줄 때까지 문 앞에 죽치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복도에서 큰 소리로 통화를 하면서 쌍욕을 막 섞어가면서 통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 주민 눈치가 보여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때 잠깐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온 남편이 시모가 제게 잔소리하고 있는 걸 목격한 겁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 시모를 말리면서 말했어요. 엄마, 또 여기서 뭐 하세요? 제발 그만 좀 오시라고 했잖아요. 신우야, 이거 오해야. 방금까지 쟤도 나한테 말대꾸했어. 널 다시 데려가라고 했다니까. 저 사람이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저랑 같이 나가요. 남편은 옷 갈아입으러 왔다가 옷도 못 갈아입고 시모를 데리고 나가버렸죠. 아마 그날 남편이 시모를 끌고 나가지 않았으면 하루 종일 집에 죽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 시모는 남편한테 된통 한 소리를 들었는지 한동안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가 생긴 거죠. 그 순간 저만큼이나 양가 어른들도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시모는 제가 임신했다니까 태도가 달라졌어요. 갑자기 저한테 전화해서 처음 들어보는 다정한 목소리로 이런 말까지 하셨죠. 우리 며느리 뭐 필요한 거 없니? 요즘 산부인과 가면 산모들끼리 가방 같은 걸로 서로 눈치 싸움 한다면서? 아니에요. 전 그런 거 신경 안 써서 괜찮아요. 그래,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사치도 안 부리고 알뜰살뜰해서 잘 살고 있지. 나는 늘 너를 믿었다. 갑자기 달라진 시모의 태도에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양반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 위주로 생각했다면 그때는 완전히 제 위주로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시모가 임산부는 편하게 자야 한다고 침대까지 바꿔주셨죠. 아직 쓸만하다고 안 바꿔도 된다고 했지만 시모는 저를 보고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게 다 손주를 위한 건데 내가 이런 푼돈 아끼게 생겼어? 잔말 말고 여기서 푹 자고 네 몸 하나만 잘 챙겨. 시모는 다 손주를 위한 거라면서 저는 몸만 챙기라고 난리였어요. 그때 제가 빈혈이 좀 심했던 편이라 시모가 산모한테 줬다는 철분제를 몽땅 사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시모가 혹시나 아이가 잘못될까봐 노심초사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빈혈 때문에 조금 휘청였어요. 갑자기 시야가 팽 돌면서 어지럽고 순간적으로 쓰러질 뻔했던 거죠. 그걸 본 시모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왜 그러니? 어디 아파?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빈혈기가 좀 심해져서요. 다음 검진 때 병원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다음 검진까지 어떻게 기다려? 응급실 당장 가자. 시모는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저를 데리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결국 응급실에서 괜찮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집에 올 수 있었어요. 시모는 그날 저녁 결심한 듯 남편과 저를 앉혀놓고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죠. 내가 생각해 봤는데 여기 들어와서 지내야겠어.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며느리 상태를 보니까 저러다 혼자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떡할 거야? 시모는 제가 빈혈 때문에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쩔 거냐면서 말했습니다. 하필 친정이 먼 지방에 있기도 했고 그때 친정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입원하시는 바람에 친정 엄마도 저를 봐줄 틈이 없었어요. 그리고 시모가 같이 살면서 저를 돌볼 정도는 아닌데 시모는 막무가내였죠. 결국 남편과 저의 만류에도 시모는 기어코 살던 집을 전세로 내놓더니 저희가 살던 집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어요. 그래도 막상 같이 살기 시작하니까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죠. 그때는 시모가 남편도 뒷전이고 오로지 제 건강에만 신경을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졌어요. 바로 임신 5개월 차에
아이 성별을 알게 된 순간부터 시작됐죠. 제가 딸을 임신했다는 걸 알고 시모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병원에 같이 다녀온 뒤 저한테 이런 말까지 했어요. 우리 집안 대를 이어야 하는데 딸을 임신하면 어떡해? 어머님, 그게 어디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몰라, 됐어. 아주 집안을 말아먹고 있네. 여자아이 임신했다고 집안을 말아먹는다는 말까지 하셨죠. 안 그래도 제가 임신했을 때 하도 아들 타령을 해서 부담스럽긴 했어요. 그래도 생명인데 딸이라도 예뻐해 주실 줄 알았는데 시모는 딸이라는 말에 실망하더니 그 후로는 제가 뭘 하든 아예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무관심이 편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저는 소중한 딸을 낳게 됐죠. 그런데 시모는 제가 출산하고도 아예 집에 눌러 앉으셨어요. 그러면서 저랑 남편한테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솔직히 얘가 애를 이제 낳아봤지 키워봤겠어?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네가 좀 보고 배웠다 싶으면 내가 알아서 나가마. 너 어차피 친정엄마가 너 도와줄 상황도 아니잖아. 그냥 친정엄마다 생각해. 시모는 결국 전세 살고 있던 사람들 전세 기간까지만 살겠다고 약속까지 했죠. 그런데 시모는 육아를 돕겠다더니 아예 아이한테는 관심도 없었어요. 빈말이라도 손녀딸 예쁘다고 안아줘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딸아이 돌잔치를 한다니까 시모가 정색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죠.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딸 낳았다고 돌잔치를 해? 기집애 낳은 게 자랑이냐? 어머님, 기집애라뇨. 아직 애잖아요. 남의 집 아이도 아니고 친손이한테 왜 그러세요?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어, 오죽하면. 남의 집 며느리들은 아들만 줄줄 낳기도 한다는데 넌 왜 첫째부터 딸이야? 아들이나 딸이 뭐가 중요해요. 소중한 생명이고 친자식인데 잘 키워야죠.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애들도 다 들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네 팔자에는 아들이 없는 것 같다. 애초에 이 결혼을 허락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 발등 내가 찍었지. 심지어는 괜히 결혼시켰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한 번은 걸음마를 시작해서 조금씩 걷고 있는 딸을 일부러 툭 치기까지 했어요. 저는 그걸 보고 놀라서 시모한테 화를 냈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얘가 걸음마 하다 나한테 와서 부딪힌 거야. 어머님이 지금 애치는 걸 제가 봤는데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얘 좀 봐라. 아주 생사람을 잡네. 네가 애를 제대로 봤어야지. 왜 네가 한눈 팔아놓고 생사람을 잡어? 그날 시모랑 결국 대판 싸우게 된 겁니다. 세상에 어느 엄마가 저런 걸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 남편이 와서 말리는 바람에 일단락됐지만 시모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딸 젖병이나 기저귀도 함부로 막 밟고 다니고 정말 지긋지긋했죠.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이렇게 못 산다고 이혼하자고 했던 적도 있어요. 남편과 결혼 생활 3년 차였는데 그동안 몇 번이나 이혼을 입에 올렸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저를 붙들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다 특단의 조치로 남편이 시모한테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 이 사람이랑 처가댁 가서 살기로 했어요. 혼자 여기서 지내다가 원래 집 전세 끝나면 가세요. 그럼 그때 다시 와서 살게요. 네가 왜 처가살이를 해? 멀쩡한 네 집 놔두고. 엄마가 이 집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건 알아요? 엄마 때문에 매일같이 싸운다고요. 알았어, 알았어. 진정해. 이 엄마가 하늘에 맹세할게. 정말 2번 다신 안 그럴게.
그 시골까지 가서 뭐하고 살려고 그래? 너 이제 과장까지 달았는데 회사 그만둘 거야? 엄마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진정해. 시모는 저와 남편한테 싹싹 빌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친정이 가까이만 있었어도 집 나갔을 거예요. 결국 사면 초가였던 저와 남편은 시모를 용서했죠. 그러다 저한테 둘째가 생긴 겁니다. 시모는 둘째 소식에 눈을 반짝이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모는 제가 첫째를 임신했을 때 빈혈이 심했다는 걸 기억하고 어디서 한약까지 지어오셨어요. 저는 한약을 싫어하는데 시모가 한약을 들이밀면서 말했죠. 이거 한 잔 쭉 들이켜. 이게 임신한 여자 몸에 그렇게 좋대. 저 한약 먹을 줄 몰라요. 그리고 냄새가 너무 고약해서 못 먹겠어요. 너 첫째 가졌을 때 빈혈 심했잖아. 그래서 내가 특별히 가져온 거니까 좀 먹어봐. 유명한 한약방에서 줄까지 서서 지어온 거야. 못 먹겠다는데도 시모는 끝까지 한약을 권유했습니다. 먹을 때까지 계속 이럴 것 같아서 결국 마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시모가 저를 보더니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거 마시고 건강해져서 꼭 아들 낳아야지. 제가 무슨 아들 낳는 기계도 아니고 정말 너무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시모한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놈의 아들 타령 좀 그만하세요. 어머님 그러실 때마다 저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고요. 뭐? 스트레스? 내가 입 꾹 다물고 있을게. 내가 주책이다. 미안하다. 네 몸 관리 잘해야지. 시모는 제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니까 곧장 제게 사과했죠. 제가 임신하고 있어서 혹시나 잘못될까 봐 저러셨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 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한참 남았는데 갑자기 배에 통증이 와서 병원에 실려가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유산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어요. 너무 놀라서 의사를 붙들고 울면서 물었습니다. 제 아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유산입니다. 혹시 평소에 건강에 이상이 있으셨어요? 첫째 임신했을 때 빈혈이 심하긴 했는데 둘째 때는 빈혈도 없고 수치도 괜찮았어요. 그럼 혹시 뭐 약 같은 거 드신 거 있으세요? 저 한약이요. 어머님이 한약 먹으라고 매일 챙겨주셨어요. 한약 잘못 먹으면 유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체질이 안 맞으면 태아한테도 위험했을 거예요. 저는 의사의 말에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의사가 나간 뒤 시모가 남편이랑 병실로 들어왔어요. 저를 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시모는 한탄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넌 왜 애를 떨어뜨리고 그래? 내가 비싼 한약까지 지어 먹였는데 아들 낳으라고 한약 지어왔더니 성별도 알기 전에 애를 떨어뜨려? 뭐예요? 그게 그런 약이었어요? 어머님 때문에 난 내 애를 잃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말이 나와요? 당장 내 애 살려내요. 그게 왜 나 때문이야? 네가 품었지 내가 품었어? 좋은 걸 먹여도 받아 먹을 줄을 모르니까 이 사단이 났잖아. 나가. 당장 나가. 나가서 내 애 살려내. 저는 난동을 부리면서 시모한테 악을 쓰면서 화를 냈죠. 그러자 시모는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병실에서 나갔어요. 그리고 뒤이어 친정 엄마가 들어오더니 남편 뺨을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치마폭에서 살 거면 평생 거기에 둘둘 말려서 살지. 뭐하러 내 딸이랑 결혼해서 이 지경을 만들어?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엄마는 제가 잘 살고 있는 줄만 알았는데 유산했다는 소식에 놀라서 오셨던 거예요. 결국
엄마는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는 저를 안아주며 말하셨죠.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말했으면 엄마가 달려왔을 텐데. 엄마 힘들까봐 그랬어. 근데 엄마, 내 애가 없어졌대. 나 어떻게 살지?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죽일 년이야. 아니야, 아니야. 이 엄마가 잘못한 거야. 네 탓 아니야. 우리 딸 그러지 말어. 안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떠나보내서 어떡해. 내 새끼, 어떡해. 저는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오열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유산하고 힘들어하는 제 곁에서 몸조리를 도와주셨죠. 그 후 시모는 집에서 쫓겨난 상태였어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 저는 시모를 경찰에 신고까지 했죠. 저는 그때 시모가 한약의 일부러 약을 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나왔어요. 이렇게 되자 이미 시모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사이가 틀어져 있었죠. 그렇게 멍하니 정신 나간 채 지내던 저는 회사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무리하지 마. 그 정신으로 어딜 가? 아니야. 가만히 있는 게 더 지옥 같아. 그냥 바쁘게 살아야겠어. 잠도 안 오고 정말 미칠 것 같아. 결국 저는 엄마 남편의 걱정 속에 회사에 복직하게 됐어요. 큰애는 어린이집에 갈 수 있어서 회사를 다니는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직한 사실을 몰랐던 시모가 사고를 치고 만 거죠. 야근을 하고 집에 왔더니 시모가 남편을 붙들고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다 봤다니까. 점심때 어떤 남자랑 커피 들고 가는 걸 똑똑히 봤다고. 유산에서 충격받은 게 다 거짓말이야. 바람난 거 들킬까봐 쇼한 거지. 아니라고 했잖아요. 남편은 시모한테 소리를 질렀고 그와 동시에 저는 현관을 벌컥 열고 들어가 시모랑 남편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뭐? 바람? 나 진짜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어. 이혼해. 이렇게 더 살다간 내가 미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너 바람 펴놓고 무슨 낯짝으로 이혼을 하재? 너 그러다 몸뚱이만 딸랑 쫓겨나는 거야. 재산 분할 꿈도 꾸지 마. 그때 시모의 말에 저는 남편을 보면서 어이가 없는 표정으로 말했죠. 들었지? 당신 엄마가 저런 사람이야. 아주 사람을 피말려 죽일 사람이라고.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저런 소리 한 적 있어? 왜 나만 당신 엄마한테 개무시를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혼하자. 난 더는 못해. 미안해. 나도 더 이상 당신 못 잡겠다. 좋은 아빠, 든든한 남편 해주고 싶었는데 미안해. 시모는 그 상황에도 남편을 보면서 네가 뭘 잘못했길래 사과를 하냐면서 소리를 질렀죠. 그러자 남편은 시모를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결국 저와 남편은 시모의 악행에 이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이혼 절차가 끝났을 때 속이 다 후련했죠. 정말 제 인생에서 시모만 지울 수 있다면 그게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딸을 데리고 둘이 살게 된 지 3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 시모한테 전화가 온 거죠. 이혼하고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어서 차단할 생각도 못 했었네요. 3년 내내 잠잠하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망설이다 전화가 끊겼는데 잠시 뒤 전 시모한테 문자가 하나 왔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죠. 혜미야, 내가 잘못했다. 다시 돌아와줘. 내 아들이 이상해. 미쳐가는 것 같아. 저는 남편이 미쳐간다는 말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혼 당시 저는 남편과 싸우다 이혼한 게 아니라 전 시모 때문에 이혼했던 거라 늘 남편한테는 미안했어요. 그런데 그런 남편이 이상하다니까 걱정이 된 거죠. 결국 저는 무슨 일인지 자초지종을 듣기 위해서 전 시모와 3년 만에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 시모는 제가 예전에 알던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많이 마르고 야인 얼굴에 허약해 보였죠. 전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울면서 말했습니다. 애미야, 잘 지냈니? 나 벌 받고 있나 봐. 내가 다 미안하다. 무슨 일이신데요? 이것 좀 봐줘. 나 사실 암이야.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너랑 이혼하고 나서부터 신우가 이러고 살고 있어. 전 시모는 휴대폰을 건네면서 힘겹게 말했죠. 저는 전 시모의 말에 휴대폰에 있는 동영상을 봤는데 거기에는 기겁할 영상이 담겨 있었어요. 착했던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 집안 물건을 때려 부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시모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죠. 야, 야, 내 인생 돌려내. 다 망쳐놨잖아. 어떡할 거야?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한 모습이었어요. 그러자 전 시모는 놀란 저를 보고 슬픈 목소리로 말했죠. 그 좋은 직장도 다 때려치우고 술만 마시면 욕하고 때리고 난리도 아니야. 아주 날 잡아먹으려고 한다. 내가 다 잘못했어. 너한테 무릎이라도 꿇으라면 꿇을게. 제발 내 아들 좀 데리고 병원에 가줘. 전 시모는 정말로 무릎을 꿇더니 저한테 빌기 시작했습니다. 앙상한 팔로 저한테 싹싹 비는 전 시모보다 남편이 걱정됐어요. 그래서 저는 전 시모와 같이 남편을 보러 가기로 했죠. 집안에 가보니까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는 남편이 술을 마시고 혼자 중얼거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남편은 인기척을 듣고 고개를 돌리다 저를 보고 깜짝 놀랐죠. 그런 남편을 보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왔어. 왜 왔어? 뭐하러 왔어?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할 줄 몰랐어. 그때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당신 마음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 나 혼자 살자고 내가 도망치듯 이혼해서 미안해. 내가 더 미안해. 그 지경까지 가는 건 막았어야 했는데 내가 죄인이야.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흘렸어요. 그런데 남편은 술에 취해 이미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이성적 판단도 못하고 벽에 갑자기 머리를 박기 시작했죠. 저는 놀라서 남편을 말리며 다급하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빨리 치료받자. 당신 지금 심각해. 당신 딸 안 볼 거야? 3년 내내 한 번도 보러 안 왔으면서 평생 안 볼 거냐고. 딸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은 그제야 머리 박는 걸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진단 결과 남편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알코올성 치매가 온 상태였죠.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길 만큼 폭력적인 성향도 강했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작화증이라고 해서 일어나지 않은 일도 일어났다고 믿는 망상까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자꾸 시모가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이상한 말을 했던 거죠. 저는 그때 진료실을 나오면서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3년 만에 딸 보는데 이 상태로 갈 수 있겠어? 당신 얼른 치료받고 건강해져서 우리 딸 보러 가자.
우리 딸이 날 기억 못하면 어떡하지? 아니야. 당신이 예전 모습만 찾으면 우리 딸은 다 기억해. 유치원에서 카네이션 만들 때도 꼭 2개씩 만들어 온다니까. 남편은 제 말에 그제야 눈을 반짝였어요. 그리고 치료를 받기로 결심했죠. 저는 세상 밖으로 나오기로 결심한 남편 곁을 지켜줬습니다. 그런 남편을 응원하면서 딸 사진도 자주 보여줬어요. 그러자 조금씩 남편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죠. 그동안 남편은 시모를 원망하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의 인생을 망쳤던 겁니다. 남편은 저한테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는 나한테 처자식이 가장 중요했는데 엄마가 다 망쳤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엄마가 날 얼마나 끔찍하게 아끼는지 아니까 내 인생을 망친 거야. 한번 내 심정 똑같이 느껴보라고. 내가 부족한 건 생각도 못하고 엄마 탓만 했어. 내가 너무 한심해서 딸 보러 갈 엄두도 안 나더라. 남편은 오열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가만히 다독였죠. 아마도 중간에서 저만큼이나 힘들었을 텐데 그때는 저밖에 생각하지 못했어요. 결국 시모의 욕심으로 저와 남편은 긴 시간을 돌아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된 겁니다. 그 후 시모는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런 말을 남기더군요. 내가 미안했다. 나만 없었어도 이렇게 될 일이 아니었는데 미안하다. 평생 없는 듯이 살게. 너희도 나 찾지 말고 둘이서 살아. 이제야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구나. 생각보다 상태가 좋지 않던 시모는 결국 요양병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평생 나타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저는 남편과 재결합까지 하게 됐어요. 서로의 아픔을 가장 잘 아는 저희는 힘든 시간을 같이 이겨냈죠. 그리고 1년 뒤 남편은 비록 약을 먹고 있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가족과 헤어지지 않기로 다짐까지 했죠. 지금 남편은 완전 딸밖에 모르는 바보처럼 살고 있답니다. 부모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모 세대와 지금 세대, 세상이 많이 변한 만큼 무조건적인 조언과 참견은 독이 되는 것 같아요. 시대가 변한 만큼 내 자식을 바라보는 눈도 변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정말 믿는다면 스스로 살 수 있게 놓아주는 것도 필수죠. 언제까지 자식 곁에서 살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결국 다 흙으로 돌아갈 인생인데 그저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면 좋겠네요. 지금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되찾기까지 먼 길을 돌아온 만큼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